안녕하세요. 이번에 리액트 네이티브 메트로를 넘어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사실 이 발표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만이 주제는 아니에요. 대신 저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메트로, 웹팩, 아니면 ES빌드와 같이 어떤 그런 번들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 번들러가 무엇인지를 알면 메트로도 그리고 ES빌드도 생긴 것만 다른 똑같은 번들러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두 번들러를 쉽지는 않습니다만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럼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함수형 프로그래밍, 타입 시스템과 같은 개념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발자의 생산성이나 아니면 애자일한 조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TMI지만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요. 달리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10km 단위 달리기에 자주 참여를 하고 있고 맛있는 밥이나 커피, 맥주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라운011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발표를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에서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혜택, 피드 광고, 병원비 돌려받기와 같은 다양한 도메인의 제품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토스에서 어떻게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토스 개발자 컨퍼런스인 슬래시 23에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메트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웹에 웹팩이 있다면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메트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발 서버를 띄울 때부터 프로덕션에 배포할 때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도구예요. 그런데 메트로를 쓰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문제점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리셋 캐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옵션이 있는데요. 아마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익숙하신 플래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 리셋 캐시라고 하는 플래그를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꽤 계시네요. 이렇게 일반적인 웹 개발을 하는 것과 다르게 수동으로 매번 캐시를 날려줘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메타가 만든 번들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속도가 느린 것도 있어요. 토스에서는 별거 아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데브 서버부터 프로덕션 빌드까지 상당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 익숙한 메트로의 로딩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그 인디케이터를 보다 보면은 많이 답답하고는 했죠. 그 외적으로 현대적인 어떤 그런 번들러와 다르게 트리 쉐이킹과 같은 최적화 도구를 지원하지 않아서 빌드된 결과물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애증의 번들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토스에서도 리액트 네이티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다가도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많이 답답하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상하게 서비스가 동작할 때 리셋 캐시를 한 번 해주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보면은 한숨도 나오곤 했어요. 토스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ES빌드라고 하는 번들러를 도입함으로써 해결을 했는데요. 단순히 번들러를 교체한 것만으로도 리셋 캐시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됐고 빌드 속도도 눈부시게 빨라졌고 트리 쉐이킹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내려받아야 되는 자바스크립트의 파일 크기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법과 같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앞서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메트로와 ES빌드와 같은 그런 번들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토스가 어떻게 메트로에서 ES빌드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조금만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번들러는 레졸루션, 로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 낯선 단어들이죠. 이 발표가 끝나면 이 세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레졸루션은 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왜 토스가 번들러 교체에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번들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에피컴프에 되게 다양한 경험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번들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시고 계신 정도가 약간 다르실 수도 있는데 이해도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들러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번들러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아키텍처는 언뜻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뷰를 렌더링하는 코드를 쓰겠죠. 그러면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허미즈나 아니면 V8과 같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실행하면서 네이티브 코드를 대신 호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뷰를 렌더링하는 거니까 iOS에서는 UI 뷰를 생성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android.view를 만드는 거죠. 마치 다큐멘트에 create element div를 크롬에서 자바스크립트 엔진 실행을 하면은 이제 div가 새로 생기는 거랑 유사합니다. 그런데 리액트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는 특별한 조치 없이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단일 파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으로 넣을 수가 없고 단 하나의 파일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개발할 때 파일을 나눠서 개발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특히 리액트인 경우에는 컴포넌트당 하나의 파일로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앱이 있고 그리고 앱에서는 컴포넌트 1과 2가 있고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친 거를 렌더링 하고 싶은 거죠. 네, 깔끔한 구조죠. 그런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개의 파일만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파일을 입력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한 개 파일에 코드를 다 개발해 가지고 뭐 10만 줄 되는 그런 파일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개서 개발하자니 리액트 네이티브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으면 그래서 이때 번들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번들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희가 이렇게 쪼개서 개발한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앱 컴포넌트 1과 2로 나누어서 개발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하나의 번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번들러를 번들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이 파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메트로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만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웹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과거에 자바스크립트 표준 모듈 시스템인 에크바스크립트 모듈스가 없었던 시절에는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쓴다고 해도 브라우저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 코드가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웹팩과 같은 번들러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번들러 중에서 브라우저리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쪼개진 파일을 브라우저에서도 돌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옛날 얘기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브라우저나 리액트 네이티브와 같은 개발 환경에서는 파일을 합쳐야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쪼개서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게 번들러로 번들러는 여러 쪼개진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번들러는 여러 개 쪼개진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역할로 하지만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레졸루션 그리고 로드가 그건데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란 리졸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의 명사형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것과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번들러가 파일을 합치는 과정에서는 임포트 문이나 require 문의 경로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서 첫 번째 라인을 보면은 ./앱에서 앱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지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게 모호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app.js, ts, tsx 그리고 앱의 index.js
그렇게 해서 인덱스 iOS JS까지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졸루션이란 이렇게 모호한 점/앱이라고 하는 요청을 정확한 파일 경로로 풀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아까랑 유사하게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 1과 2를 임포트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npm에서 설치한 컴포넌트라고 하는 패키지인지, 신기하게 10년 전 정도 전에 npm에 올라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src 폴더 안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폴더인지, 아니면 lib 폴더 안에 있는 컴포넌트 폴더인지, 일반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레졸루션, 다시 말해서 요청에 맞춰서 파일 경로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방법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번들러에서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임포트나 리콰이어 되는 파일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번들러에서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본 설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iOS JS, 네이티브 JS라고 하는 특수한 확장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번들러에 여러 가지 설정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트로에서는 resolve request라고 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의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요청을 정확한 파일 경로로 풀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이 resolve request라고 하는 함수는 모듈 name이라고 하는 인자로 요청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일의 경로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스펙은 약간 불친절하긴 하지만 메트로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랑 비슷하게 ESBuild에서도 레졸루션에 대한 규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을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onResolve라고 하는 메트로랑 비슷한 이름의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규칙을 설정하고 싶은 필터를 잘 걸고, 그리고 필터에 해당하는 요청에 대해서 경로를 찾는 방법을 함수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ESBuild에서는 꼭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확장자 정도만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Resolve Extensions라고 하는 옵션도 제공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복잡하게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지 않고도 간단하게 리졸빙할 파일 확장자 목록을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점/test를 점/test iOS.js, native.js, 점/test.js 순으로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졸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레졸루션을 다 끝마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임포트 문들이 정확하게 어떤 파일들을 가리키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파일들을 합치기만 하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번들러가 추가로 해주는 작업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로드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준 자바스크립트만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에서 뭐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입스크립트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 끄덕여 주시는데, 그런데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인가요? 네, 아니죠.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브라우저나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에서 바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번들러는 파일을 합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기도 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타입스크립트는 아니지만 플로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때 표준 자바스크립트로 바꾸지 않고 플로우 코드를 그대로 npm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플로우는 표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합치기만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플로우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시켜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들러는 단순히 파일을 찾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로드인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희의 프로젝트 안에서 임포트 되는 것들을 실제로 표준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옮기는 작업을 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들러를 쓸 때 이 설정도 정확하게 잘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로더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 아니면 최신 자바스크립트, 옛날에는 옵셔널 체이닝이나 어싱크 어웨이 같은 문법도 완벽하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비표준 자바스크립트를 바벨이나 SWC와 같은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표준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로더를 사용합니다. 특히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플로우나 타입스크립트와 같이 비표준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방법을 잘 정의해 줘야 돼요. 이거를 메트로에서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메트로에서는 트랜스포머 패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을 트랜스폼, 다시 말해서 로드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코드에서와 같이 트랜스폼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파일 패스를 받아가지고 해당 파일 패스에 있는 내용을 읽은 뒤에 결과물을 코드로 반환을 해요. 예를 들어서 TS 파일을 읽은 다음에 바벨이나 SWC로 컴파일한 다음에 JS 파일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이런 로드에 관한 설정은 메트로 공식 문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ESBuild에서도 로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까의 메트로 설정과 매우 유사한데요. 첫 번째 인자의 args의 패스를 통해서 로드할 파일을 지정하면 이거를 읽어서 변환된 결과를 자바스크립트로 반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졸루션이랑 로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번들러는 이렇게 레졸루션 과정을 거치면 임포트되는 파일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드 과정을 거치면 임포트되는 파일이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라고 하더라도 표준적인 자바스크립트로 모두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임포트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모두 다 준비한 상태이므로 번들러는 이 파일들을 모두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한 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완성되죠. 자, 이제 번들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번들러가 하나의 파일로 합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는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들링을 하는 것만으로는 파일이 너무 커서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리액트 네이티브나 웹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한 양의 의존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토스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리액트 외로도 디자인 시스템, 스타일링, 애니메이션, 날짜 계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최적화 없이 이 파일들을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파일이 너무 커져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들러는 레졸루션과 로드 외로도 옵티마이제이션, 다시 말해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파일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크기를 줄이는 테크닉에는 크게 미니피케이션과 트리 쉐이킹이 있어요. 익숙하면서도 좀 되게 정확하게 각각이 어떤 테크닉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트로랑 ESBuild의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각각의 테크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미니피케이션의 컴프레션인데요. 컴프레션은 말 그대로 소스 코드에서 압축할 수 있는 텍스트를 최대한 압축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undefined라고 하는 값은 void 0이라고 표현했을 때 세 글자가 줄게 됩니다. 비슷하게 2 플러스 3은 이제 5로 줄인다면 파일 크기를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조건문이나 아니면 인피니티 같은 코드도 특수한 처리를 하면 짧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외로도 이것보다 사실은 훨씬 복잡한, 그렇지만 동일한 코드 결과물을 내는 다양한 압축 방법론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터서라고 하는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니피케이션은 두 번째로 맹글링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이거는 변수나 클래스 아니면 함수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파일 크기를 줄이는 테크닉이에요. 저희는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소 길더라도 좀 더 설명적인 그런 이름을 붙이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은 결과물의 파일 크기가 굉장히 커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번들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짧게 바꿔줌으로써 파일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 예시에서도 num1과 num2를 각각 n과 r로 바꿈으로써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번들러가 만든 배포 결과물을 보시면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보통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읽기 어려운 형태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미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알아봤습니다. 네, 트리 쉐이킹은 기존의 미니피케이션이랑은 약간 접근이 달라요. 기존의 미니피케이션은 코드 동작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코드를 압축하는 데에만 머물렀다면 트리 쉐이킹은 임포트된 코드 가운데 안 쓰는 코드를 아예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코드를 삭제한다니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트리 쉐이킹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코드는 토스의 유틸리티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와서 쓰는 코드네요. 이 코드를 살펴보면 add 함수 말고도 뭐 다른 함수들은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코드는 약간 달라요. 두 번째 코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임포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임포트 문에서 아무것도 가져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코드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임포트 문을 삭제해버려도 될까요? 뭔가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이제 약간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토스 유틸즈에서 애들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 예시에서도 함부로 뭔가 안 쓸 것 같이 보이는 코드를 지웠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좀 불안해지죠. 그래서 트리 쉐이킹은 번들러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은 기능일 거다라고 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뭐 번들러가 안전하게 코드를 삭제시켜 줄 수 있도록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하는데 사이드 이펙트는 번들러가 함부로 지워서는 안 되는 그런 파일 목록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들러는 사이드 이펙트가 false면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어떤 파일이 안 쓰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안전하게 지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이드 이펙트에 지우면 안 되는 그런 파일 목록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파일들은 임포트 됐는데 안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리 쉐이킹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힌트인데 실제 번들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트리 쉐이킹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들러 입장에서는 구현하기가 까다로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봤던 코드들 가운데 코드를 그냥 단순히 더 짧게 만드는 미니피케이션은 대부분의 번들러에서 터서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반면 트리 쉐이킹은 상당히 구현하기가 까다로운 어떤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일부 번들러에서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트로는 아직 트리 쉐이킹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크기가 커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ESBuild는 이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번들러가 하는 세 가지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요. 좀 내용이 길었죠? 어려운 내용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번들러는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만들기 위해서 레졸루션, 로드, 옵티마이제이션의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레졸루션은 임포트되는 어떤 그런 모호한 파일 경로들을 정확한 파일 경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번들링된 결과물에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음으로 로드는 그 파일들이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처럼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랑 로드를 하면 번들에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고 그걸 다 자바스크립트로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완벽한 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들 자체만으로는 번들의 결과가 상당히 크게 되니까 이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미니피케이션 그리고 트리 쉐이킹을 통해서 결과물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번들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본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본론이죠. 메트로를 어떻게 토스팀에서 ESBuild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지 좀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과 같이 메트로와 ESBuild는 모두 번들로로서 기본적으로 레졸루션, 로드,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역할들에 대한 설정들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한다면 메트로가 하는 역할을 거의 그대로 ESBuild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토스 프론트엔드 플랫폼 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트로랑 ESBuild는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설정을 거의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실제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ESBuild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좀 레퍼런스를 찾아봤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 ESBuild라고 하는 레포지토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트로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설정들을 ESB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옮긴 것이었는데요. 이 레포지토리를 참조해서 설정을 적용한다면 동일하게 옮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스팀에서는 이 레포지토리의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서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과정에서 알게 된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코드의 라인 바이 라인까지는 아니고 번들러의 세 가지의 역할인 레졸루션, 로드,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각각의 관점에서 메트로의 설정을 어떻게 ESBuild로 옮겼는지 그 핵심적인 코드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설명을 들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생겼다 하시면 GitHub의 React Native ESBuild 레포지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관점에서 메트로랑 ESBuild가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확장자인데요. 웹에서는 .ts, .tsx, .js처럼 굉장히 단순한 확장자만을 사용하는 반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조금 다르게 iOS.js, Android.js, Native.js 같은 그런 확장자를 사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iOS에서만 실행되는 코드는 iOS.js라고 명시하는 식이죠. 그래서 ESBuild에서도 이 특별한 확장자들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행히도 앞서 소개되었던 Resolve Extensions 설정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부한 소스 코드에서와 같이 Resolve Extensions를 작성하면 .ios에서 .native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없는 것까지 순서대로 찾는 식이었죠.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됐던 거는 로드인데요. React Native에서는 특이한 문법들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React Native의 코어는 flow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React Native의 Reanimated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워클렛이라고 하는 특수한 함수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로드를 하는 방법을 정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프로젝트 파일을 대상으로 플로우 문법을 포함한 경우에는 바벨로 컴파일을 해서 플로우 문법을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줬고요. 또 리애니메이티드의 워클렛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플러그인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잘 컴파일해 줬습니다. 이렇게 플로우와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워클렛 함수에 대응하도록 하니까 어떤 그런 특수한 문법들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메트로는 이제 ESBuild는 이제 메트로와 다르게 트리 쉐이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 쓰는 임포트들을 지움으로써 파일 크기를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었어요. 미니피케이션, 다시 말해서 파일 크기 압축의 경우에는 양쪽 번들러에서 모두 다 지원했고요. 그래서 토스에서는 ESBuild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자바스크립트의 파일 크기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로 메트로가 특별하게 해주는 것들 몇 개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가 이니셜라이즈 코어.js라고 해서 리액트 네이티브의 코어 영역을 초기화시켜주는 스크립트를 어떤 코드보다 먼저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hermes 엔진 같은 그런 엔진에서 지원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 아니면 API를 위해서 폴리피를 추가해 준다거나 했었죠. 그 외로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거는 빌드가 굉장히 일관적으로 변했다는 건데요. 메트로는 번들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캐싱 로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캐싱이 제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동으로 리셋 캐시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빌드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ESB는 원래부터 워낙 빠르기도 하고요. 캐싱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더 이상 빌드할 때 해당 옵션을 계속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개발 경험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두 번째는 빌드 속도가 있는데요. 메트로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 ESBuild만큼 동시성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서 빌드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그런데 ESBuild는 고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고루틴을 이용해서 동시성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빌드 속도를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개발 사이클이 많이 짧아지게 됐죠. 마지막으로는 ESBuild에서는 메트로와 다르게 트리 쉐이킹을 기본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코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게 가능해졌죠. 덕분에 토스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자바스크립트 파일 크기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토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넷포인트 서비스의 리액트 네이티브 번들의 경우 헐미스 바이트 코드 기준으로 원래 메트로에서는 1.8메가 정도 되는 꽤 큰 크기의 사이즈였는데 ESB에서는 0.6메가 정도로 크기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토스가 메트로에서 ESB로 옮기자는 결정을 하게 됐으며 대략적으로나마 어떻게 코드를 옮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발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발표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번들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죠. 번들러는 쪼개진 파일을 하나로 합치고 최적화하는 도구인데요. 그거를 위해서는 파일 크기를 정확하게 찾는 레졸루션,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처럼 비표준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로드 방법을 설정해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으로 결과물을 최적화시켜 줘야 됐고요. 그리고 메트로와 ESB는 모두 번들러라고 하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설정을 그대로 옮기면 똑같이 동작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ESB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소개드리면서 레졸루션과 로드 관점에서 핵심적인 설정들을 소개드렸고요. 그 결과로 토스팀에서는 일관적인 빌드, 그리고 큰 속도 개선, 마지막으로 트리 쉐이킹을 통한 파일 크기 최적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로 번들러가 뭔지, 그리고 번들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메트로가에서 ESB로 옮긴다고 하는 큰 프로젝트도 생각보다는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